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경상도 밀양의 영남로 아래로는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피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명종 시절, 밀양 고을은 아름다운 풍광과는 달리 사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땅이었지요. 새로 부임한 사또마다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실려나가니 대궐의 관리들 사이에서는 밀양 사또로 발령받는 것이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력이 남다르기로 소문난 선비가 스스로 사또를 자처하여 밀양 땅을 밟게 됩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예견하던 그 밤, 동원의 촛불이 갑자기 푸른 빛을 내며 흔들리더니 문틈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스르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칼날의 흔적이 역력하고 머리칼은 헝클어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기괴한 모습에 천하의 장부라 해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밀려왔지요. 하지만 사또는 정신을 가다듬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나를 찾아왔느냐? 여인은 비릿한 피 냄새를 풍기며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맺힌 한을 토해내듯 슬프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날의 참혹했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조선의 공식 기록인 승정원일기에까지 흔적을 남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아주 기이하고도 서글픈 복수의 기록입니다.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하는 이 야심한 시각,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지 않소? 밀양 땅 영남루, 그 수려한 경치 뒤에 숨겨진 참혹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내보리라. 조선 명종 대라,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백성들의 삶이 팍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밀양은 본래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고을이었으나 어느 해부턴가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며 관리들이 부임을 꺼리는 흉지가 되어버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도성에서 벼슬을 받아 내려온 신임 사또들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니 누가 감히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죽어나간 사또들의 시신을 수습해보면 하나같이 외상은 없는데 눈은 흰자위가 뒤집힐 정도로 부릅뜨고 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게 다물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지요. 이것은 사람의 짓이 아니다. 필시월한 깊은 귀신이 곡할 노릇을 꾸미는 게야. 조정에서도 골머리를 앓던 차에 담대하기로 소문난 한 선비가 자원하여 밀양 부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성은 이상사라 하고 호방한 기계와 꼿꼿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부임 첫날, 이상사 사또는 관아의 아전들이 벌벌 떨며 만류하는 것을 물리치고 기어이 문제의 그 동원방에 홀로 들었습니다. 아전들과 하인들은 멀찍이 물러나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동원 쪽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방 아래는 오직 팔뚝만한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사또는 정자관을 고쳐 쓰고 책상 앞에 앉아 서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줄이 눈에 들어올 리 있겠습니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가올 위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삼경, 자정이 넘어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더니 멀쩡하던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불꽃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승의 바람이 불어오듯 닫힌 문틈 사이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쥐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무릎에 손을 올린 채 그 형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연기는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늘어지고 입은 옷은 소복이라기보다는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누더기에 가까웠지요. 그 형체가 고개를 들자 천하의 강심장인 사또조차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얼굴,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고 목에는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끔찍하게 벌어져 붉은 살점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담은 듯 텅 빈 눈구멍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하거나 심장이 멎어 죽었을 터이나 이상사 사또는 달랐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공포를 억누르며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귀신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흉측한 몰골로 관아를 침범하고 사또들을 해친 유물이 바로 너로구나. 썩 물러가라. 사또의 우렁찬 호통 소리에 귀신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기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키키키. 흐흐.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소리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요. 귀신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 모습을 보고도 혼절하지 않으신 분은 나으리가 처음이옵니다. 앞서 온 사또들은 제 모습만 보고도 놀라 숨이 끊어졌기에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사또는 그 목소리에 서린하니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래, 너의 흉한 꼴을 보고도 살아있으니 내 원한이나 들어보자.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었느냐? 귀신은 피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처절한 과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도목, 사람들은 그녀를 아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전, 이 고을을 다스리던 전임 부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미모가 뛰어나고 성품이 고와 밀양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나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유모의 손에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으리. 달이 유난히 밝아 영남루의 경치가 그림 같다며 유모가 저를 꿰어내었습니다. 저는 유모를 어미처럼 믿고 따랐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영남루에 올랐지요. 헌데 그곳에는 유모가 아닌 관아의 통인으로 일하던 백가라는 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랑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가라는 자는 평소 아랑의 미모를 탐하던 천한 종놈으로 유모를 돈으로 매수하여 아랑을 겁탈할 흉계를 꾸몄던 것입니다. 늦은 밤, 인적 드문 영남루 위에서 백가는 아랑을 덮치려 했고 양반과 규수의 정절을 목숨보다 귀히 여겼던 아랑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놈은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품고 있던 비수를 꺼내어 제 목을 귀신은 자신의 목에 난 끔찍한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가운 마루 위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갔습니다. 놈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제 시신을 영남루 아래 대나무 숲, 그 음습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안매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제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지요. 아랑의 아버지는 딸이 정절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문에 충격을 받아 벼슬을 내놓고 한양으로 올라가 버렸고, 진실은 대나무 숲의 차가운 흙 속에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도 모자라 불명예스러운 누명까지 썼으니 그 원혼이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으리, 제 시신은 아직도 차가운 흙 구덩이 속에 썩지 않은 채 묻혀 있습니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저 백가 놈의 죄를 밝히고 제 뼈를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신다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랑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다시 거세게 흔들리고 창밖에서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으쉬익, 쉬익 하고 들려왔습니다. 사또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내 날이 밝는 대로 즉시 너희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아 죄를 물을 것이다. 허나 내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느냐? 내일 아침 내가 말한 그놈이 누구인지 증명할 방도가 있느냐? 그러자 아랑은 고개를 들고 핏기 없는 입술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의 모든 관속들을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나비가 되어 범인의 상투 위에 앉을 것이니 그자가 바로 저를 죽인 백가 놈입니다. 부디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사또 나으리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아랑의 형체는 다시 희뿌연 연기가 되어 문틈으로 사라졌고 방 안의 푸른 불빛은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닷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상사 사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 관찬 사료에도 기록될 만큼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권력형 비리와 성범죄, 그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 관리의 집요한 추적극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또는 관아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밀양 관아에 속한 모든 이방, 호방, 그리고 관노비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동원 앞마당으로 집합시켜라. 단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사또가 죽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시신을 거둘 채비를 하던 아전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호령하는 사또의 모습에 기절초풍할 듯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틈바구니 속에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는 한 산에 바로 백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사또는 아랑과의 약속대로 범인을 찾아내고 대나무 숲에 묻힌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이 기이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피 맺힌 복수극은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사또는 관아의 모든 관속과 하인들을 동원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잤을 터인데도 사또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귀신이 남기고 간 말,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면 내일 아침 나비가 되어 범인의 상투 끝에 앉으리라. 그 한마디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마당에는 수십 명의 이방, 형방, 그리고 관노비들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수근거렸지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또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을 가려내려는 듯 매서운 눈초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하늘하늘 날아들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놈이었습니다. 그 나비의 날개짓은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딘가 원망에 차 있는 듯 격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작은 생명체에 꽂혔습니다. 나비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머리 위를 맴돌더니 마침내 한 사내를 향해 곤두박질 치듯 내려갔습니다. 그자는 바로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죽이라는 통인 관아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평소 음흉한 눈빛으로 아랑낭자를 훔쳐보던 자였지요. 나비는 주기의 갓 위에 사뿐히 내려앉더니 날개를 접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놈이다. 바로 이놈이 나를 죽였다. 라고 소리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또가 부채를 딱 접으며 호령했습니다. 저 놈을 당장 포박하라. 내 놈이 감히 양반집 규수를 능욕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더냐. 주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덜덜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사또의 추상 같은 호통과 지난밤 귀신이 일러준 범행의 세세한 정황을 들이대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낭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만. 시신은 영남루 뒤편 대나무 숲에 묻었습니다. 자, 이제 시신을 찾을 차례입니다. 사또는 즉시 관졸들을 이끌고 영남루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영남루라 하면 밀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천하의 절경이건만 그날따라 강바람은 칼날처럼 차갑고 대나무 숲의 울음소리는 귀곡성처럼 들렸습니다. 주기가 지목한 곳은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한나대도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땅을 파고들 때마다 툭, 툭 하는 소리가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한 관절의 삽 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사또.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주변의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보는 이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은 백골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랑낭자가 마치 방금 잠든 듯 생생한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지만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처럼 윤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거늘 원통함이 얼마나 깊고 사무쳤으면 육신조차 썩지 못하고 이 차가운 땅 속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맺힌 한이 서리면 서리발이 내린다는 옛말을 증명하는 끔찍하고도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목이었습니다. 하얀 목덜미에는 시퍼런 칼날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밤 사또가 보았던 귀신의 모습, 목에서 피를 흘리며 칼이 꽂혀 있던 그 참혹한 형상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또는 그 처참한 광경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제라. 이토록 억울하여 구천을 떠돌았구나. 내 이제야 너의 한을 알았으니 부디 편히 눈을 감거라.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시신의 목에 박힌 칼을 뽑아내자 그제야 굳어있던 시신의 팔이 툭 하고 떨어지며 감겨있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혹은 이제야 억울함을 풀었다는 안도의 눈물인 듯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졸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숙연해져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나무 숲을 흔들던 바람도 잠시 멈추고 숲속의 새들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오직 사또의 깊은 탄식만이 숲을 채웠지요. 승정원 얘기나 여러 야사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시신이 썩지 않는 현상을 강시 혹은 원한에 의한 신체보 존이라 하여 매우 불길하면서도 슬픈 징조로 여겼습니다. 아랑의 시신이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썩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즉시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게 하고 죄인 주기를 엄벌에 처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랑 낭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제사를 지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이상하게도 시신이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정 넷이 달려들어도 꿈쩍 않는 시신 앞에서 사또는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밀양 땅 영남루 뒤편 빽빽하게 우거진 대나무 숲을 한번 상상해 보시게. 바람이 불 때마다 스스스 스스스 하고 댄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오는 곳이지. 한낮인데도 해가 숲 안쪽까지는 잘 들지 않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데 그 음산한 기운을 뚫고 관아의 병졸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땅을 파내려 가고 있었네. 나으리. 이곳이 정말 맞습니까요? 아무리 파도 나오는 것이라곤 돌덩이뿐인데 병졸 하나가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지.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평소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곳이거니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금기시된 땅이었거든. 하지만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뒷짐을 지고 선 신임 부사 이상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어서 더 파라. 그 여인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분명 이곳이다. 내 발밑, 바로 이 흙 속에 그 원통함이 묻혀있단 말이다. 부사의 호령의 병졸들은 다시금 마른 침을 삼키며 땅을 파기 시작했네. 투. 흙 파는 소리만이 적막한 숲을 울리고 있었지.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한 병졸의 삽 끝에 둔탁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났네. 나무뿌리나 돌멩이하고는 전혀 다른 묵직하면서도 섬뜩한 감촉이었지. 나으리. 무언가 있습니다. 혼 것 같습니다요. 병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자 부사가 성큼성큼 흙구덩이 앞으로 다가갔네. 붉은 황토 흙 사이로 희끗희끗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것은 분명 흙 속에 묻혀 사가버린 천 조각이 아니라 마치 어제 입은 듯 선명한 흰색 소복 자락이었네. 조심해서 흙을 걷어내라. 시신을 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부사의 명에 따라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자 마침내 그 참혹한 모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네. 이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곳에는 한 젊은 여인의 시신이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실로 기이하기 짝이 없었네. 보통 사람이라면 죽은 지 서너 달만 지나도 살이 썩고 뼈만 남거나 부패하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법 아니겠소? 헌데 흙구덩이 속에 누운 아랑의 시신은 마치 방금 잠이 든 사람처럼 생생했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는 썩은 구석 하나 없이 깨끗했고 가지런히 감은 눈매와 오뚝한 코, 앵두 같은 입술은 살아생전의 고운 자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처열한지 보는 이들의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슬픔을 자아냈으니 바로 그녀의 목에 박힌 흉물스러운 물건 때문이었네. 여인의 하얀 목덜미 정중앙에는 시뻘겋게 녹이 쓴 칼 한 자루가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게야. 은장도라고 하기엔 조금 크고 단도라고 하기엔 투박한 그 칼날 주위로는 붉은 피가 검게 말라붙어 있었고 풀어헤친 검은 머리카락은 흙과 뒤엉켜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지. 세상에, 이럴 수가. 주변에 있던 관군들과 아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을 쳤네. 시신이 썩지 않았다는 것은 그 원한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육신마저 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조선 팔도에 억울한 죽음이 많다 한들 이토록 독하고 슬픈 원혼의 증거가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부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가큰을 고쳐 메고는
깊은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네. 그의 눈에는 공포 대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연민이 일렁거렸지.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흙 속에 잠든 아랑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네. 보아라. 내가 말한 대로 내 너를 찾았구나. 차가운 흙바닥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느냐. 내 몸이 썩지 않은 것은 내가 겪은 그 치욕과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자 함이렸다. 부사의 마음속 울림이 닿았는지 갑자기 대나무 숲을 흔들던 바람이 뚝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숲속의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지. 구덩이 위로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만이 아랑의 창백한 얼굴과 그 목에 박힌 녹슨 칼을 비추고 있어서 그때였네. 부사의 눈에 칼자루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이 들어왔어. 녹이 슬고 흙이 묻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관아에서 쓰는 물건이거나 아니면 양반가에서 하인들에게 나누어주는 특정한 표식 같아 보였네. 이 보게, 이 방. 이리 가까이 와서 보게. 부사가 낮고 엄한 목소리로 이 방을 불렀네. 벌벌 떨며 다가온 이 방은 시신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지.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 이 칼, 낯이 익지 않은가? 관아의 물건인가? 아니면 이 고을 유력한 집안의 물건인가? 이방은 실눈을 뜨고 칼자루를 흘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 나으리. 저 문양은? 저것은 이방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 이 칼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은 적어도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 짐작하는 바가 있는 게 분명했네. 부사는 직감했어. 범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관아 안에 혹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 흉악한 자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여봐라. 당장 이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여 관아로 옮겨라. 털끝 하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칼, 이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뽑아 내 집무실로 가져오라. 내 오늘 밤, 이 칼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저 여인의 맺힌 한을 풀어주리라. 부사의 서리빨 같은 명령의 병졸들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네. 흙 묻은 소복을 털어내고 뻣뻣하게 굳은 시신을 가만히 위에 올리는데 이상하게도 시신은 깃털처럼 가벼웠다고 하네. 마치 영혼이 이미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목에 박힌 칼을 뽑아내려 하자 갑자기 시신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걸 본 병졸 하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말이네. 자, 이제 증거는 나왔소. 썩지 않은 시신과 녹슨 칼, 이것이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까?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당시 밀양 부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기묘하고도 지혜로운 꾀를 내었다고 하네.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범인을 잡는 방법이었지. 다음 시간에는 부사가 어떻게 그 칼의 주인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아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파렴치한 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그 소름 돋는 신문 과정을 낱낱이 들려드리리다. 범인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웃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기대하시게나. 핏빛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이제 오셨는가? 밤이 깊어질수록 등불 심지는 타들어가고 이야기 듣는 귀는 더욱 쫑긋해지는 법이지. 지난밤 신임 부사가 원원으로부터 피 묻은 칼을 받아들고 범인을 잡겠다며 호언장담한 것 기억하시는가? 그 칼이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한이 서린 섰을 펄은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오늘은 그 칼 끝이 누구를 겨누는지 그리고 그 서늘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아주 천천히 숨죽여 지켜보세. 밀양 관아의 동원 앞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네. 오직 곳곳에 피워놓은 관솔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횃불이 흔들릴 때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혹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듯 기괴하게 일렁거렸네. 부사는 밀양 관아에 속한 모든 이들을 소집했어. 육방 관속은 물론이요, 문지기, 마구간지기, 부엌대기, 심지어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통인들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불러 모았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당에 꿇어앉아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네.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지. 오늘 밤 나는 이 고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끝을 보려 한나. 동원 마루 한가운데 부사가 근엄하게 좌정하고 있었네. 그의 앞에는 작은 칠기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소복 자락 같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 부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치 천둥 소리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네. 너희들도 들었을 것이다. 밤마다 아락낭자의 원혼이 나타나 피를 토하며 운다는 것을. 그리고 내 전인 부사들이 그 원혼을 보고 놀라 죽어나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몸을 움찔 떨었네. 개 중에는 두려움에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벌벌 떠는 이도 있었지. 부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탁자 위에 흰 천을 벗겨냈네. 그러자 드러난 것은 녹이 슬고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은 투박한 칼 한 자루였어. 횃불 빛을 받아 번뜩이는 그 칼날은 마치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목을 칠 기세였지. 이 칼을 보아라. 지난밤 낭자의 원혼이 내게 직접 전해준 것이다. 낭자의 심장을 찌르고 그 고운 목숨을 끊어놓은 흉기란 말이다. 부사가 칼을 들어 올리자 좌중에서 하는 낮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네. 부사는 매서운 눈초리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네. 이 칼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이 붙어있다. 범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칼이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나는 오늘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칼을 겨누어 볼 생각이다. 죄 없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으나 죄 지은 자는 이 칼날 앞에서 피를 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사의 기막힌 심리전이었네. 사실 칼이 스스로 범인을 지목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허나 죄를 지은 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옥이 들어와 있는 법. 부사는 그 불안한 틈새를 파고든 것이야. 부사는 관원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눈동자의 움직임, 손끝의 떨림, 숨소리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팽팽해져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끊어질 활시위 같았지. 그때였네.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횃불을 거칠게 흔들었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새하얀 무언가가 팔랑거리며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나. 그것은 나비였네. 밤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눈이 부시도록 흰 날개를 가진 나비 한 마리였어.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나비를 바라보았네. 나비는 마치 춤을 추듯 혹은 길을 찾듯 사람들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어. 횃불 주변을 맴돌던 나비는 이내 꿇어앉은 사람들 사이로 내려앉기 시작했네. 이방의 어깨를 스치고 형방의 갓끝을 맴돌던 나비는 점차 뒷줄에 앉아있는 하인들 쪽으로 향했지. 그때 한 사내의 안색이 유독 창백해졌네. 그는 관아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통인 백가였어. 낡고해진 삼배옷을 입은 백가는 평소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자였지. 헌데 지금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찢어질 듯 커져 있었네. 나비는 망설임 없이 백가에게로 날아갔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백가의 떨리는 오른쪽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지. 백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휘저었네. 저리 가. 썩 꺼지란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둘러 나비를 쫓아냈어. 하지만 나비는 끈질겼네.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백가의 상투 끝에, 등 뒤에, 다시 어깨 위에 내려앉기를 반복했지. 마치 이 자다. 바로 이 자다라고 소리치며 가리키는 것 같았네. 부사의 눈이 번뜩였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저승사자가 다가오듯 백가 앞으로 걸어갔네. 손에는 녹슨 칼을 꽉 쥐고서 말이야. 백가야. 부사의 나직한 부름에 백가는 소리를 내며 뒤로 주저앉았네. 어찌하여 저 미물조차 너를 알아보는 것이냐? 어찌하여 저 순백의 나비가 유독 내 놈에게만 내려앉아 떠나지 않는 것이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저 빌어먹을 벌레가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백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쳤네. 하지만 부사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지. 부사는 피 묻은 칼을 백가의 코앞에 들이밀었네. 이 칼을 보아라. 낯이 익지 않느냐? 내 놈이 낭자의 가슴에 박아 넣었던 그 칼이 아니더냐. 부사의 호통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네. 백가는 칼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공포에 질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 그 순간 백가의 어깨에 앉아있던 흰 나비가 다시 날아올라 붉은 핏빛으로 변하는 듯한 환영이 보였네. 그것은 단순한 나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랑의 넋이 피눈물을 흘리며 범인을 지목하는 서러운 몸짓이었던 게지. 백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네.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낭자, 제발 저리 가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오. 관아 마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네. 다른 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백가를 바라보았지. 평소 쥐 죽은 듯 지내며 굳은 일이나 도맡아 하던 그가 감히 부사의 딸에 해한 흉악범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호령했네. 여봐라. 당장 저놈을 결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내 오늘 저놈의 입에서 낱낱이 자백을 받아낼 것이니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백가를 끌어냈네. 백가는 끌려가면서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나비가 나를 쪼아먹으려 한다. 라며 비명을 질러댔지. 자, 여기서 우리는 승정원일기나 숱한 야담집의 기. 녹된 그 시대의 서글픈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네. 백가는 통인이라는 신분이었지. 양반들의 손발이 되어 심부름을 하지만 결코 그들과 겸상할 수 없는 천한 신분. 그가 감히 고귀한 부사의 딸을 연모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비극의 씨앗이었던 게야. 신분의 벽은 높고도 견고했지. 그는 아랑낭자를 멀리서 훔쳐보며 흠모했으나 그 마음은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따르는 것과 같았네. 닿을 수 없는 욕망은 점차 뒤틀린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결국에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부서뜨리겠다는 끔찍한 사리로 바뀌어 버린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철저한 계급사회가 낳은 괴물이 저지른 비극이었던 셈이네. 형틀에 매달린 백가는 부사의 엄한 추궁과 쏟아지는 매즈 앞에 결국 그날 밤의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네. 달도 뜨지 않았던 그 밤, 유모를 매수하여 낭자를 영남루로 유인해낸 과정, 겁탈하려다 낭자가 반항하자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순간, 그리고 시신을 대나무 숲에 유기하고 태연하게 관하로 돌아와 일을 했던 그 뻔뻔한 행적까지. 그의 자백이 이어질수록 듣는 이들은 분노와 경악으로 몸을 떨었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백가는 울면서 말했지. 낭자가 너무 고와서 그저 한 번만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헌데 낭자가 나를 벌레 보듯 하기에 그 눈빛이, 나를 멸시하는 그 눈빛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었네.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지 못한 화풀이를 죄 없는 여인에게 쏟아부은 추악한 자의 넋두리에 불과했지. 부사는 백가의 자백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네.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정 때문에 꽃다운 목숨이 짓밟히고 이 고을에 피바람이 불었구나.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저기 날아다니는 나비조차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때였네. 백가의 자백이 끝나자마자 그를 맴돌던 흰 나비가 영남루 쪽을 향해 호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나. 마치 이제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 혹은 묻혀있는 자신의 시신을 찾으러 오라는 신호를 보내듯 말일세. 사람들은 그 나비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네. 원통하게 죽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나비가 되어 나타난 아랑낭자의 그 한 맺힌 집념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 이제 범인은 밝혀졌고 사건의 전모는 드러났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억울하게 매장된 낭자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고 죄인 백가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며 무엇보다 이 슬픈 원혼을 달래주어야 하지 않겠나. 내일 밤 우리는 그 대나무 숲으로 갈 걸세. 나비가 날아간 그곳 차가운 땅속에 묻혀있을 아랑낭자를 찾아내어 그녀의 못다 핀 넋을 위로하는 마지막 의식을 치러야 하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지. 준비 단단히 하시게. 아직 흘려야 할 눈물이 남아있으니.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밀양 땅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낮게 깔려 해를 가리고 미풍조차 불지 않아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마치 하늘도 이 고을에서 벌어진 참혹한 일을 알고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 뒤편 빈채에는 아랑낭자의 시신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밤새 눈도 못 붙인 삿도,
이상사 부사는 새벽부터 직접 시신 곁에 앉아 시를 한 수 지어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붓을 든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천년오란이 한 점 이슬이 되어 대나무 끝에 매달리더니 그 이슬이 마침내 땅에 떨어져 꽃이 되었구나. 부사는 붓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여인의 넋을 제대로 달랠 수 있을까? 범인을 잡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그 억울한 넋을 위한 제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랑낭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여봐라, 부사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예의, 나으리. 지금 당장 밀양 읍내의 모든 유지들과 어른들을 관하로 불러 모아라. 오늘 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랑낭자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불명예스러운 헛소문을 바로잡을 것이야. 이방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도 오래전부터 이 고을에 서려있던 억울함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나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터였거든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나으리. 오전이 되자 관아 마당에는 밀양 읍내의 선비들과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범인 백가가 자백을 했다는 소문은 이미 새벽이 채 가시기 전에 고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아랑낭자가 도망을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게야? 그 통인 놈이. 세상에,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관아에서 멀쩡히 일을 하고 있었다니. 낭자 아버지께서 그 소문에 충격을 받아 벼슬을 내놓고 떠나셨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부사는 동원 대청마루에 좌정하여 모여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자백서를 받아 적은 형방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판이 아니라 선언이다. 부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밀양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이 고을에 수년째 떠돌던 흉흉한 소문, 즉 전임 부사의 딸 아랑낭자가 정절을 벌이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소. 그것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흉악한 자가 퍼뜨린 참언이었습니다.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낭자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소. 관아의 통인 백가라는 자가 유모를 매수하여 낭자를 영남루로 유인한 뒤 짐승만도 못한 겁탈을 시도하다 낭자가 저항하자 칼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흉기와 자백서가 모두 이 자리에 있어. 부사가 손을 들자 형방이 칠기 탁자 위에 녹슨 칼과 자백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낭자의 시신은 영남루 뒤편 대나무 숲에 안매장되어 있었으며 놀랍게도 원한이 사무친 탓인지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고 있었소. 낭자는 스스로 원혼이 되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수년간 이 고을을 떠돌았던 것이오. 마당 곳곳에서 흑흑 하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부녀자들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았고 선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낭자 아버지는 딸이 도망쳤다는 헛소문에 충격을 받아 벼슬을 내놓고 한양으로 올라가셨소. 그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딸의 명예가 이렇게 더럽혀진 채 살아오셨던 것이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랑낭자의 명예를 공식으로 회복하고 이 사실을 가명에 보고하여 한양에 계신 낭자 아버지께도 전달되도록 할 것이오. 부사의 선언이 끝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천마디 말보다 무거운 조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랑낭자의 시신을 이장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관아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염을 하고 고을 목수를 불러 정성 들여 관을 짜게 했습니다. 부사는 직접 영남루 뒤편 양지 바른 산깃을 햇볕이 오래드는 곳을 장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옮기려 할 때였습니다. 장정 4시 관을 들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8명이 달려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의 관이라면 성인 2-3시 들기에도 무겁지 않을 터인데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당황한 관졸들이 부사에게 달려가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낭자의 관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요. 부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직접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관 앞에 선 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며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랑낭자여. 내 아직 내 원이 다 풀리지 않았음을 알았노라.
이 부사에게 말해주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범인도 잡혔고 명예도 회복되었으니 이제 무엇이 남아있기에 떠나지 못하는 것인가?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위에 덮어둔 흰포가 저절로 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무언가가 그 천을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듯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모를 찾아주십시오. 그 여인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사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맞습니다. 백가의 자백에 등장했던 그 인물.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이 어미처럼 믿고 따르는 낭자를 영남루로 유인해낸 그 유모. 그녀는 이 소란 속에서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 방. 당장 유모를 찾아라. 이 고을 방방곡곡을 뒤져서 그 여인을 반드시 잡아오라.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진도 채 지나지 않아 유모는 짐 보따리를 꾸려 몰래 이웃 고을로 달아나려던 찰나에 붙잡혀왔습니다. 유모는 끌려오는 내내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돈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설마 백가 그 놈이 낭자를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요. 그저 담을 넘어 달아날 거라고만. 닥쳐라. 부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어미처럼 따르던 아이를 돈 몇 푼에 팔아넘겼으니 내 놈의 죄가 백가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노라. 낭자가 그날 밤 죽지 않았다 해도 내가 입힌 상처는 평생 씻기지 않았을 것이거늘. 내 죄를 묻겠노라. 유모는 마당에 납죽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나 애원이 죄를 씻어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부사는 유모를 엄벌에 처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까지 꿈쩍도 않던 관이 스르르 마치 홀가분해진 듯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정 둘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자 이번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왔습니다. 주변의 관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는 흰나비 2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단 1마리이던 것이 이제는 2마리가 된 것입니다. 2마리의 나비는 사이좋게 팔랑팔랑 날개를 맞대며 산깃을 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따라가라. 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을 맨 일행이 나비의 뒤를 따르자 나비들은 영남루 뒤편을 지나 산기슬의 양지바른 터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만히 날개를 접고 앉았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여기에 낭자를 모셔라. 장례는 이틀에 걸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상사 부사는 관아의 비용을 들여 좋은 나무관에 낭자를 넣고 흰못이 도포를 입히고 생전에 좋아했다는 옥비녀와 새 신을 함께 넣었습니다. 밀양 고을의 유지들과 백성들이 줄을 이어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몇 년을 묻혀있던 여인에게 이제야 제대로 된 이별을 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관을 하는 순간 기이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잔뜩 끼어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더니 한 줄기 햇살이 정확히 그 자리를 향해 내리꽂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 하늘에서 아랑낭자를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2마리의 나비가 빙글빙글 날아오르더니 점점 높이, 더 높이 올라가 마침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셨구나. 이제야 편히 가셨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당 어귀의 매화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뭔가 복잡하고 아련한 그 소리는 마치 아랑낭자가 남기고 간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본분이 갖춰지자 부사는 직접 붓을 들어 묘비명을 썼습니다. 짤막하지만 무거운 글귀였습니다. 정숙하게 살다 억울하게 간 밀양 윤씨 아랑낭자의 묘, 하늘도 알고 땅도 알며 이 고을 백성이 그 한을 기억하노라. 범인 백가의 처단은 사흘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백가는 엄중한 형신을 거쳐 자백을 거듭 확인받은 뒤
경상도 감영으로 이송되어 관찰사의 재가를 받아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였지만 그것이 알려지던 날 밀양 백성들의 얼굴에는 묘한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 그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유모는 참형을 면하는 대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날 아침, 밀양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날 밤, 이상사 부사는 홀로 동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 촛불이 푸르게 흔들리던 그 밤과 달리 오늘 밤의 달빛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강 위로 내려앉은 달빛이 잔물결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창호지 문이 살며시 흔들리더니 문틈 사이로 한 줄기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꽃향기였습니다. 이 계절에 있을 수 없는 늦봄의 모란 향기였습니다. 부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틈 사이로 피눈물 흘리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게 하는 형체도 차가운 기운도 없었습니다. 대신 창밖의 달빛이 잠시 더 환해지는 것 같더니 방 안 어딘가에서 아주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것은 수년간 구천을 떠돌며 호소할 곳 없었던 한 여인의 모든 슬픔과 이제야 그 슬픔이 풀렸다는 안도와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부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고였지만 그것을 눈물이라고 부르기 민망하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낭자. 이제 편히 가게. 이 고을 백성들이 오래도록 자네를 기억할 테니 모란 향기는 잠시 더 머물다가 새벽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달빛은 다시 평온했고 영남로 아래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밤 이후로 밀양 관아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소이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야담이나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닌 까닭이 있기 때문이지요. 승정원 일기는 조선왕조의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기록한 공식 문서로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기록에는 각 지방 관아에서 올라온 장계와 보고서가 담겨 있어 지방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도 상당수 기재되어 있지요. 밀양에서 발생한 젊은 여인의 살인사건과 그 전말, 그리고 신임 부사에 의한 사건 해결 경위는 실제로 경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기록의 표현은 물론 관찬 사료답게 건조하고 정제되어 있지만 그 행간에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신분제의 폭력과 여성에 대한 구조적 불애 속에 놓여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여러 야담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편찬한 야담집들에는 아랑설화라는 이름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 버전으로 실려 전하는데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 그 원혼의 고발, 그리고 이를 해결한 담대한 부사. 이 세 가지가 아랑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낮은 신분의 남성이 높은 신분의 여성을 탐하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덮으려 피해자를 오히려 도망간 음탕한 여자로 몰아세운 이 구조는 조선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억울한 죽음은 권력과 신분이 없는 자,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었고 그 억울함을 풀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아랑 전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 슬픔이 단지 조선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사 부사는 이 사건을 처리한 뒤 경상도 감사에게 상세한 장계를 올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포상을 내렸고 아랑 낭자의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딸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받아든 늙은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딸이 부끄러운 짓을 하여 달아난 것이라 믿으며 수년간 통한 속에 살았던 그분은 딸이 오히려 죽음으로 정절을 지켰다는 진실을 알고 하늘을 보며 목 놓아 통곡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이 또한 백가와 유모가 저지른 죄의 연장이었습니다. 밀양 고을 백성들은 뒤에 아랑낭자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영남루 옆에 자리한 아랑각이 바로 그것으로 오늘날까지도 밀양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 아랑각에서 제례를 올리는 아랑제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아랑낭자를 닮은 고운 처녀들이 아랑낭자를 기리는 노래를 부르며 헌화를 올립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전국 각지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고 담대한 관리가 그 원혼의 호소를 듣고 진실을 밝힌다는 구조의 이야기들이 조선 각지에 분포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백성들이 제도권 밖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던 간절한 소망의 반영으로 읽습니다. 재판도 공정하지 않고 신분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되던 시절, 사람들은 저승에서라도 귀신이 되어서라도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랑전설은 오래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이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민초들의 믿음이 은결된 기록입니다. 달빛이 밝은 봄밤, 영남루에 올라 밀양강을 내려다보면 강 위로 작은 불빛 같은 것이 반짝인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가끔 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달빛이 물 위에 반사된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밤낚시꾼들의 등불이라 합니다. 하지만 밀양에서 오래 산 늙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랑낭자가 두고 간 눈물이다. 억울함이 풀렸어도 아직 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 강물 위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다. 그러니 영남루에서 그 빛을 보거든 고개를 숙이게. 그 빛에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면 못 쓰네. 그저 조용히 저 강물처럼 함께 흘러가 주어야 하느니라. 그 말이 맞는지 그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밀양 땅에는 아랑낭자를 기억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습으로 피다 억울하게 진 한 꽃이 이 땅에서 잊히지 않고 해마다 봄마다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회원이 아닐까요? 법으로 범인을 잡는 것, 무덤에 묻어주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 억울함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원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밀양 아랑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긴 밤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쓰러져 간 이름 없는 목소리들을,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을. 달은 여전히 영남루 위에 밝고 밀양강은 오늘 밤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아랑낭자의 넋이여 부디 평안하소서.